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저격수 나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아, 종택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잘 보고 지냈어요? 그러게요. 방송에서만 맞죠 서로? 반가워요. 아, 끊임없이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요. 도서관에서 보기도 하고. 대답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잘 봤어요? 비는 사소한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다행히 축하드려요. 아, 김대 동수예요. 헤어스타일도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아 머리를 한번 시험이라서 밀었죠 뒤를. 네. 시험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금요일날 좀 끝나요. 아이고. 네. 아, 저희 이번 한 주는, 그러니까 지난 한 주는 특히 길었어요. 특히 수요일까지 엄청 짧다가 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다들 이 4.13 총선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한갑 씨? 네. 그때 저도 이제 몇 분이랑 같이 그 개표 방송을 지켜봤었죠. 이제 6시 딱 되고 나서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멘붕. 사전 투표? 사전 여론조사, 출구조사. 출구조사. 맞다. 출구조사 딱 결과를 보고 사실 이제 아마 정당별로 또 싱크탱크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전 또 출구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13일날 출구조사를 했었어요. 음, 근데 좀 짭짤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실일이 생기시는. 아니, 저는 종택 씨한테 네. 중간중간 카톡이 와서 그 총선 날 누나 뭐 야권 분열 장난 아니에요. 뭐 국민의당 아니면 더민주 엄청 많다고 해서 순간 듣기엔 되게 네. 아, 야권이 되게 분열하고 있구나라고 되게 웃었었는데 작은 표본이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결과 까고 보니 아, 그럼 새누리당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찍은 사람이. 저는 아침에 아무튼.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이거를 지금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새로 고침을 했어요. 네, 믿기지가 않아서. 네, 믿기지가 않는 총선 결과였는데요. 뭐 다 국민 표심이 정확하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준 것 같고요. 음. 네, 이번 총선의 결과로 네. 양대 야당들이 총선 필승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가 마련, 또 그 외에도 세월호 관련된 것도 있죠.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는 것이 국정교과서,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지예요. 벌써 지금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그걸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네. 아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핀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핀트가 되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핀트가? 점이냐면은 그 국정교과서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좌편향이란 말 자주 쓰는데 솔직히 좌편향이라는 거 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큰 거는 민족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민족주의적이면 안 되죠 사실 교과서인데. 근데 시대 사실 착오죠. 또 네. 어느 나라의 영화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사 교과서는 약간의 민족주의적인 그 시각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렇죠. 긍정적인 민족관을 심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를 규정짓는 민족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국사 우리 교과서의 한국사의 가장 큰 그러니까 국사의 가장 네, 큰 네. 문제점은 그 국사를 국사 틀에서만 다루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준 다른 나라의 사건은 아예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이구나. 폐쇄적이고 또 가령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19세기에 생긴 건데 뭐 네. 이거 고려 시대 때는 민족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던가 왜곡된 네.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모더니즘적인 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가는 그래서 뭐 종택 씨가 지적하신 이 민족주의가 네. 잘못 발현되고 해석돼서 통일지상주의, 그러니까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한 6.25 전쟁은 뭐 대리전이었다. 네, 대리전이었다.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하죠. 그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김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청소년들이 김구를 우리가 그러니까 위인전을 보면은 김구를 저는 항상 읽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근데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전혀 위인전에서도 그렇죠. 다루지도 않고. 네.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게 김구 선생이 그 임시정부 시절에 임승만과 엄청난 반공 파트너였잖아요, 둘이. 네. 근데 그런 건 조명이 안 하고 그냥 백범일지에 쓰인 그 애국심 음. 하나만으로도 그냥 애국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과서에도 많이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렇죠. 특히나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작 우리나라를 이런 뭐 자유민주 시장 경제 가치로 세운 건국한 분들에 대한 평가는 절하돼 있고 또 이 나라를 뭐 발전시킨 그 산업화의 역사도 되게 뭔가 음울한 역사인 것처럼 기술을 하고 맞아. 있는 게 네. 기존 자포냥 교과서들의 문제점이었는데 사실 뭐 상엽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진 않죠.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네, 그냥 고육지책으로서 사실 저는 약간 시각이 조금 다른 시각인 게 네. 작년 이제 9월, 10월 달에 한참 11월까지 국정 교과서 관련 이제 많은 이슈 메이킹이 있었잖아요.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면서 네. 뭐 어느 쪽 이제 성향 뭐 역사학자들 혹은 이제 뭐 편찬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오시느냐 아니면 그 자체를 뭐 검인정에서 이제 국정으로 바꾸지 않고 이제 그 자체를 반대하느냐 여러 가지 뭐 네.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저는 거기에 약간 정부의 좀 실책이 있었다고 봐요. 그 실책이 저는 사견을 전제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워딩의 문제였어요. 워딩의 문제. 정확하게 어떤 거? 워딩 그 국정이라는 국정이라는 단어 아. 자체가 주는 어떤 검열의 느낌이라든가 국정이라는 어떤 워딩이 약간 국가주의 다가오는 같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워딩으로 받아들이기 약간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요 워딩을 살짝만 바꾸면은 통합교과서라든가 단일교과서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괜찮네요. 네, 사실 교육부에서도 만약에 통합교과서, 단일교과서를 이제 워딩을 쓰면서 여러 이제 역사학자, 이제 사관을 가진 분들을 모아놓고 치열한 논의 끝에 하나의 역사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자라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되 이 정도까지 좀 논란이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래서 진짜 용어전이 네.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국정이라는 워딩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통합교과서, 뭐 단일교과서라는 말로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다가 어느새 딱 국정으로 확 발표를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국민들도 반감을 가졌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면은 국사랑 비슷한 게 뭐 국어 교과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의 네, 언어, 네. 나라의 역사, 뭐 나라의 문화, 국가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좀 알려주고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는. 근데 국어 교과서를 만약에 국정 교과서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이런 여러 반응들이 있었을까라는 대물음을 생각해 보면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핀트 얘기를 했는데 핀트가 제 생각에는 국정이란 이게 단어 뜻인 만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망가진 거였으면 학계는 그동안 뭐 했느냐, 책임자는 그동안 뭐 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지금 표몰이 하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하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국민들에게 안 한 것 같아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국정화를 폐지하겠다는 지금 야당의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공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필승 전략으로 네. 홍보를 했었고 근데 지금 문제가 제 생각엔 되게 많은 게 교과서 자체가 우리 비슷한 교육과정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가? 아닌가요? 어쨌든 뭐 한 개 차이 좀 날 수 있긴 저는 한데 6차. 6차세요? 어머. 전 7차. 저도 7차. 저 7차. 오, 한 같은 세대다. 세대.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제가 교과서를 직접 교동학교에 방문해서 읽어봤는데 네. 근데 교과서의 큰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간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술이 갈수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그러니까 가령 이거 우리 거다라 주장했다가 이제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IFP주의던가 그러니까 칸 정도로만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떻게 뭐 띠동갑 차이도 안 나잖아요. 띠동갑 차이가 여기 있나요? 서로? 안 나죠.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예. 네, 그게 문제인 게 국사 교과서가 이만한 두께였단 말이에요. 네. 그 외로 또 근현대사 교과서가 있었고 네.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한국사 교과서로 만들면서
근현대사 비중이 거의 3분의 2예요. 5분의 3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기존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기 전에 한국사 과목이 비중이 근현대사와 그다음에 그 전 비중이 한 4대 6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현대사랑 공존했음에도 뭐 따로 교과서가 그랬나? 있긴 했으니까. 중학교 때 아예 따로 있었던 중학교 것 과정을 같은데. 얘기하는 건데. 네. 아예 국사 과정이 대폭 줄었으니까. 또 요번 교육 과정이 또 우리 때랑 또 다르구나. 그러겠죠. 그렇죠. 바뀌니까.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근현대사가 따로 있죠, 그죠? 또 수능의 음. 필수 네네네. 아, 선택으로 필수가 됐어요? 따로 있어요. 저희 때는 절대평가로- 선택이었는데. 절대평가로 필수 과목이 아닌가요? 국사가 이제 필수고 네, 그다음에 그쵸. 그 과정 중에 이제 근현대사라는 과목은 이제 선택으로 따로 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되게 우리가 국정 교과서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지난한 나쁘든 과정이었네. 싫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걸 또 되돌리려면은 또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더 치러야 많이 되는 것이 치러야죠.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음. 뭐 정부에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국무부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언급을 한 거예요. 뭐 학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네. 말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 비슷한 얘기하는 게 그 동아시아는 약간 민족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중국 교과서를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걸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실 안 되겠죠. 왜냐면 중국은 너무 이렇게 편향적인 게 우리도 인식에도 있고 그게 있다는 걸 믿어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다른 나라에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재 기존에 있던 교과서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네. 우리나라 교과서를 다른 나라에 가르칠 외국에- 만큼 객관적인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다 이거든요. 저 생각하면 좀 어떻게 네. 보면은 창피할 정도로 우리 중심의 서술을 하고 네. 있는 건 맞죠. 그럼 논의가 좀 건전한 논의였다면 과연 우리 교과서가 이 객관적인 교과서인가? 이게 논의가 되는데 지금 논의는 국정이다 아니다 여기서 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게 네. 이거는 최종부 학생이 그 조의원의 젤라또에서 했던 말인데 네. 그 인용. 기업가들 있잖아요. 뭐 이병철 회장 그리고 구인회 회장 이 두 분은 7종 교과서에 다 어느 곳에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5종에서 등장을 하는데 기업가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소를 소몰이. 보내준 사람 이렇게만 서술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 얼마나 글로벌 그래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지금 그런데 뭐 민주 투사들의 이름들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네. 똑같이 산업화의 가치, 민주화의 가치 대등하게 본다고 쳐도 음. 뭐 산업화의 주력들은 이름 한 줄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음, 민주화 투사들은 열사들은 많이 음.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또 김일성 관련 서술 문제도 있었죠. 네, 뭐 이거는 늘 우리가 국정 교과서 얘기하면은 다루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거쳐서 어쨌든 지금은 교육지책으로서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한 10년, 20년을 정상화가 두고 될 때까지는.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자. 그것도 발전의 역사와 희망을 주는 역사관을 심어주자라는 취지로 한 건데 지금 많은 반감을 사고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걸 갖고 표몰이하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할 문제가 아닌데 정확하게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아, 좀 미성숙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 거민정이나 국정 교과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종택 씨가 굉장히 잘 짚어줬는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어떤 워딩 같은 부분은 어떤 홍보나 마케팅적인 측면인 거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를 가르칠 때 동아시아주의 뭐 외교 정세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비례성이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면은 비례성에 뭐가 어긋나냐? 신념이나 가치관, 이념적인 부분에서 좌와 우가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편향성이 너무 치중돼 있다, 극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질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비례성 있게 가운데로 중도적으로 끌어오자라는 목적이 저는 이제 내재돼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뭐 교과서 특히나 역사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역사학자 이제 교수님들이시죠, 학자분들.
그럼 이제 어떤 그쪽 민족사관이라든가 역사 이제 사관적 내부 여러 뭐 계파라든가 뭐 학파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쪽 역사학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어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좌우 개념으로 봤을 때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를 네. 교육부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이제 좌편향 교수님들이 가장 또 많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제가 또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를 끝내주기 잘했거든요. 역사를 그래요? 끝내주기 잘했어요. 이과생인데? 2학년 때 선택금 그렇게 했는데 제가 100분이가 99.6이었습니다. 문과 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세뇌를 당해서 보릿고개 못 넣는다고 문과 가면은 아.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근데 한 가지 큰 사례 중 하나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통 일제 강점기 생각해 보면 무단 통치, 문화 통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경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둘 다 악랄한 천하의 개쌍놈들이 하는 그런 그쵸.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네, 이렇게 네. 서술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그러니까 한국사 내에서 보시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세히 이 일본에 일어난 사건까지 조명을 해보자면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일본의 20년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확산되던 잠깐 반짝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이제 식민지 환경과 그다음에 보통 선거에 관한 논의 때문에 뭐 제한적이지만 영향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식민지를 우리 맨날 갈구고만 있을 순 없다. 그래도 쟤네도 뭐 식민지긴 하지만 문화 통치를 바꾸는 게 좀 없겠나 이런 사건의 맥락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교과서 배우에서 전혀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그걸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 그런 교과서가 정상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네. 이전 것들을 완전 뒤엎어 버리는 것이 또 맞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4.13 혁명이라는 선거혁명이라는 말로 이 기존의 정책들, 통과된 법안들을 뒤집는 것들이 이렇게 마치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들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 단어 설정도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 혁명 제가 저번에 A+ 맞은 세계사에서 잘하면 오늘따라 많이 하시네 정택 씨. 혁명이란 단어 자체가 네.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잡은 계급이 바뀐다에 있다고 정의된다고 들었는데 사회 전반적인 네. 번역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혁명이죠. 근데 정권 바뀐 건 혁명이라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단어 선택 자체가 국정교과서 클래스밖에 안 그런 논란의 클래스밖에 그래서 정말 수밖에, 아까 상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게 뭐 발표가 됐으니 여기에서 뭐 집필진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구성을 하고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이제 말을 해야 될 시기인데 되돌린다. 이거는 정치 문화적으로 되게 덜 성숙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득권 표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자체도 문화적인 기득권, 역사적인 기득권인 거죠. 네. 네. 저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 네. 또 하나 야당이 또 필승 전략이라고 한 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에요. 내용의 골자가 이거예요. 뭐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는 것과 특검 기소권을 네. 갖게 하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건데 벌써 2년이 지났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네. 전 이주기였죠. 또 네. 16일 네. 이주기였죠. 어제 광화문을 갔었는데 네.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광장이 다 그냥 네. 사람이에요. 네, 그 노란색 리본으로 도배가 돼 있던데 요즘 그런 정품 논란도 있더라고요. 정품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정품 노란 리본 배지, 뭐 정품 노란 우산, 정품 텀블러 이렇게 정품을 또 대박. 팔더라고요. 상업화돼가네요. 네. 창조 경제인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뭐 맨날 음모론 하는데 지금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위원회, 무슨 진상 규명하면서 뭐 일자리를 찾았고 또 뭐 세월호 참사 뭐 하면서 그 배지들을 파는 수입을 갖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네. 침몰시킨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쪽이 아닐런지 이게 합리적인 의혹 같아요. 저도 합리성에 관해서 의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위원장 그다음 위원들을 네. 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중에 공대 나온 분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명도 없나요? 설마? 딱 한 명 있습니다. 아, 근데 화공과 나오신 분입니다. 아, 화공과가 그럼 뭐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밝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네. 법은 관련 자문은 꼭 필요한 게 맞는데 문제는 다 법조계고 네. 난 무엇보다 그 챌린저 옛날에 미국에서 챌린저 우주왕복선 사건 폭발했었죠. 공중 폭발했었는데 그때 조사위에서는 암 투병을 하던 리처드 파인만까지 데려와서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최고의 물리학자죠. 근데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선 딱 제격인 사람이죠. 근데 죄다 법 전공하신 근데 분이에요. 우리의 세월호 특조위를 보면은 그 해양 전문가, 음. 선박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이게 명백하게 해양 네. 안전 사고인데 이게 해양 안전 사고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해양 그 선박이 어떻게 잘못 움직였는지 해수부가 어떻게 결탁을 해서 그렇게 집적을 해가지고 네. 결국엔 그런 수백 명의 참사를 냈는지 그걸 밝혀내는 건데 정작 이 위원회에 노동운동, 환경운동 하시던 분들만 들어갔고 선박 전문가나 해양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특조위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예산을 어렵다. 쓰는 거에 무슨 특조위원회 생일 생일 케이크 케이크까지 운동회 품위를 썼더라고요. 정말요? 네. 와. 이게 이런 건 진짜 국민들이 아시면 제대로 아셨다면은 지지할 수가 이거는 없죠. 진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일이에요. 되는 일이네요. 그때 리처드 파인만 팀이 생일 파티를 축하하거나 아니면 운동회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운동회, 생일 파티 그리고 또 유럽 갔다 오시지 무슨 않았어요? 와인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뭐 몇십만 원짜리 와인이었나? 그리고 또 사무실도 명동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거길 갔다 갑자기 와봤잖아요. 화가 난다.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뭐 삐까번쩍한 건물에서 들어갔어요. 네. 화장실은 좀 좋은 데 써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서 신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세월호 특조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려면은 진짜 월세가 아주 어마어마할 텐데 진짜 심각하다.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네. 이게 근본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팀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또 연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그것도 봤어요. 그 뉴스에서 본 건데 그 세월호 지금 그 단원고에 아이들 존치 교실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겠다고 90억인가를 들여서 민주교실이라는 거를 설립을 한대요. 세월호 참사와 민주주의가 무슨 관련이 있죠? 그니까. 그리고 또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적인 것들 현장 그대로 이렇게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마치 무슨 세월호 그 사고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마치 발생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네. 근데 여기에 또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것처럼 네. 그것이 알고 싶다 4월 16일 방송에서 그걸 했죠. 뭐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 네. 마치 음모가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걸 보고 또 수많은 저와 또래인 뭐 후배들 친구들이 순간 잘못 들었습니다. 후배인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뭐 네.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도대체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식으로 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죠, SBS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전해주고 싶은데 이건 언론에서 다룬 겁니다. 네. 그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 중에 마지막 생존자예요.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깐 TV에 비춰진 적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친구는 그 세월호가 거의 가라앉고 나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친구예요. 살아서 마지막 생존자죠. 어쨌든 근데 그 친구 현황에 관해서 나왔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방송에서 이걸 뭐하러 주제가 뭐였느냐? 이 애들 불쌍하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도 소개해주지 않는 거예요. 대안은 없는 그냥. 네, 그냥 불쌍하다. 감성팔이. 네, 감성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트라우마가 이런 재난 이런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노예를 한 번이라도 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생산적인 고민이 되고 이 위기를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고 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박근혜 어디 갔냐? 대통령 뭐 했냐. 네, 그때 뭐 했냐? 사실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말들도 작년 일주기 때 끝냈어야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네 가족이면 그랬겠냐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너희는 우리 가족이 뭐 물론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여인 분들도 있을 거고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네. 그런 고통쯤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죽었을 때 너네는 어디 있었고 왜 너네는 왜 안 슬퍼해? 우리 엄마 아빠 죽은 건 안 슬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슬퍼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그거를 대처를 해나가냐에 있어서 이 방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슬픔을 강요하는 게 파시즘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이 총선 뭐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 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것이 첫 스타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특별법을 전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었으면은 뭐 조사위원회 이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사회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만 만들다 보면 네. 뭐 새로운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죠. 또 그 리처드 파인만은 암투병인제도 6개월 만에 챌린저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2년 됐죠. 네, 2년씩이나. 그때 컬럼비아는 폭발해서 산산조각 났고요. 세월호는 물속에 그대로 현치라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처리 능력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정화 교과서 폐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네. 더민주 혹은 국민의당이 총선 승리를 했다라고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분들이 좀 아직은 권력에 좀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제정된 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뭐 뒤엎어 버리는 것이 또 맞는지 성숙한 정치 문화가 맞는지 하는 생각을 청년들로서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입니다. 네, 나라가 망할라나.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